자,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임대사업자 부활, 다주택자 취득세를 낮춰준다. 자,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 정책 가운데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대책이다. 핵심은 집이 여러 채 있더라도 세금 깎아주고 각종 규제 풀어줄 테니까 집을 더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중과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집값을 어떻게든 받치기 위해서 다시 혜택을 늘립니다. 주거나는 영끌족 혜택 누리는 다주택자. 자, 문제는 이런 혜택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거냐? 아니죠. 안 삽니다. 2030 영끌족이 집 던지면 다주택자는 줍줍? 이것조차도 지금은 안 해요. 자, 그리고 추경호 전기 가스 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입니다. 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된다. 내년.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공요금도 계속 올리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예요. 내년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스요금, 가스비 이미 40% 올랐고 전기 뭐 다 올린다는 거예요. 지하철 요금도 올립니다. 지하철 요금이 지금 1,200원인가 그런데 1,500원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전국 아파트값 IMF급 하락 헬리오시티 3년 전 가격으로. 자, 헬리오시티 3년 전 가격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둔촌주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헬리오시티를 유심히 보는데, 자, 그래서 헬리오시티 지금 어떻게 돼가나 네이버 부동산을 좀 봤습니다. 84A 14억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 쭉쭉 올라가다 거래가 뚝 끊겼어요. 2022년도에 거래가 뚝 끊겼는데 여기서 나온 걸로는 하한가가 17억이에요. 84제곱 17억, 상한가가 18억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 전에 12억 6,500에 12월 1일에 2층짜리가 하나 팔린 거예요. 물론 이건 너무 낮아서 부동산을 통한 거래인지 직거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여하려고 개인 간 거래해가지고 엄청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이런 거래 하나가 이런 하방 압력이 심할 때는요 굉장히 여파가 있어요. 헬리오시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강동구의 다른 데를 볼까? 고덕그라시움입니다. 고덕그라시움. 여기도 많이 비교되는 강동구의 좀 대장, 고덕동의 약간 대장 아파트 같은 건데 지금 11억, 10억 이렇게 나오죠.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11월에 10억이 나옵니다. 10억. 자, 그리고 다른 데도 또 찾아봤죠. 레미안 솔베뉴. 여기도 이제 강동구의 인기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11억. 여기도 11억. 그런데 12월에 9억 7,500. 이거는 실거래로 보여요. 9억 7,500에 12월에 거래가 하나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둔촌주공이 84가 30평대가 분양가가 14억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얘네는 계약금이 20%야. 보통 분양할 때 계약금 10%를 넣는데 얘네가 돈이 급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건지 계약금을 20%를 넣어야 됩니다. 14억에 20%는 얼마야? 2억 8천 아니야? 2억 8천. 2억 8천을 계약금으로 내야 돼. 미계약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헬리오시티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헬리오시티가 14억 나오고 있는데 둔촌주공이 14억이 분양가다.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다가 구조도 안 좋고 분양 물량도 안 좋은 물량. 이런 상황에서 둔촌주공이 미계약이 속출한다? 돈이 묶인다는 거야. 돈이 안 돌아. 돈이 막혀. 분양이 돼야 돼. 절반만 계약을 해도 숨통 돌린다고 하는데, 자, 과연 계약률이 50%를 넘을 거냐. 이게 세대가 많아서 50%만 넘어도 숨통이 좀 트인다고 해요. 거기다 계약금을 20%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과연 50%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50%만 넘어도 숨통이 트인다는 건 뭐냐? 분양가가 그만큼 비쌌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둔촌주공의 분양가로 들어가는 건 호구 중에 호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당첨됐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계약 안 해요. 할인 분양이 확정돼 있어요, 얘네. 너무 크고 돈이 물려있는 게 너무 많고 건설사들, 시공사들, 시행사 상태가 지금 매우 메롱해. 조합 마찬가지예요. 급한 건 누구다? 시행사, 시공사예요. 시행사, 시공사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뭐하러 거기에 기어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제발 좀 사주세요 곡소리가 나는데. 싸게 팔면 사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값 주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할인 분양하면 그거 가지고 할인 분양 왜 주냐고 또 싸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다리면 12,000세대예요. 12,000세대. 기다리면 물건 나와요. 할인 분양 나오고 어디까지 할인할지도 몰라. 부도나게 생겼는데 어떡해. 롯데건설 부도나고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상태 안 좋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뭐하러 여기에 분양가로 들어갑니까? 근데 지금 기준금리 3%의 곡소리 나잖아요. 기준금리 3.25%가 엄청난 고금리냐? 그렇지가 않아요. 3.25%에 지금 전셋값이 폭락하고 있다. 왜 그럴까? 전셋값이 폭락하는 것 때문에 매매가가 덩달아 떨어지고 있어요. 자, 매매가 대비 전셋가 보세요. 절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매매가 대비 전셋가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60에서 70 사이, 그 정도가 전세가가 되고 매매가가 그렇게 형성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50%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40%대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리오시티가 40%대까지 떨어졌어요.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 이 얘기는 뭐다? 매매가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전세가는 더 떨어져요. 왜 전세가가 떨어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개사기 대출 상품 전세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죠. 벌이가 많지 않은 세대들. 이자가 높아지니까 이거부터 갚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더 빌리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5억이나 뭐 이렇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잡힌다. 이번 집값 하락을 보면서 부동산 정책은 답이 나왔어요. 전세값을 잡으면 매매가는 치솟을 수가 없다. 왜냐? 결국 집값이 치솟으려면 투기꾼들이 붙어야 돼요. 근데 진짜 큰 손들 말고 어설픈 투기꾼들도 붙어야 됩니다. 그 어설픈 투기꾼들은 누구냐? 갭 투기자들. 갭 투기꾼들이 붙어야 되는데 전세가가 낮으면 갭 투기꾼들이 못 붙어. 그러면 집값이 지금처럼 못 올라갑니다. 결국은 전세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면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값이 지금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부동산에서는. 이 답이 나와버렸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사기 대출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은 기반하는 자산이 없어. 지금도 전세금 날린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잖아.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 대출금에 기반이 되는 자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기반이 없는 대출 상품이에요. 리먼 브러스 사태. 그게 왜 일어났느냐? 아무 기반이 없는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금융상품 CDO가 거품에 거품을 일으키다가 터져서 생긴 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입니다. 똑같은 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터졌는데 한국이라고 안 터질까요?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기성 대출 상품이 전세자금 대출인데 이게 안 터질까?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을 손보면 아파트 값은 잡힌다는 정확한 정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정부에서는 규제를 막 풀어서 다주택자들 집 좀 사세요 하는데 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지하철 버스 요금도 올라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한데 아이고 지하철 버스 요금도 올라? 어떡하지? 추경호 EU CBAM 영향 본격화, 철강 알루미늄 업종 역량 강화 지원하겠다. 이게 오늘 속보로 나온 건데요. 이제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CBAM이 뭐냐?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많이 들어봤잖아.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통상자원부에서 12월 7일 예전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뭐 했어? 원자력! 친환경 에너지 안 돼! 원자력 했잖아. 어떡하려고. EU는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를 쓰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거예요. RE100도 있고 EU에 CBMA도 있고. 자, 근데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응이 없어. 대책도 없어요. 근데 추경호가 이런 얘기를 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뭘로 강화할 건데? 여기에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야.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이라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역행하고 있으면서 RE100이 뭔 줄도 모르고 그래놓고 하는 게 뭐야? 이거래요. 문재인 정부 전기요금 동결한 건 감사한데 자, 이러니 내년 경제 폭망 확정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요. 대응책도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지하철 버스 요금 오른다.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안 좋아서 오를 순 있지. 근데 물가가 오르는 건 경기가 좋아야지 물가가 오르는 게 감당이 된다고. 근데 경기 침체가 꼬꾸라지고 있는데 물가만 올라?
이걸 뭐라 그러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괴물 같은 놈입니다. 못 잡아.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보다 제일 잡기 힘든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놈의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로부터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견딜 수 있는 국민들이 없어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법인세 인하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자본 권력이 슬슬 들이받고 있고 조중동 중에서도 동아일보는 슬슬 윤석열 정부를 들이받고 있는 중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에서 김건희, 최은순의 주가 조작 증거를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 검사들이 생기고 있고 다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경제가 확실하게 무너지면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할 거고 그 분노에 언론들도 탑승할 거다. 그러면 이 정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일단 김건희와 최은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터져도 이게 언론들이 결국 조중동이나 메인 언론들이 탑승한다면 이거 감당 못해요. 앞으로 대외적인 변화가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예측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을 시사했단 말이에요. 일본 금리 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 세계의 불확실성을,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게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자, 일본의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돈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은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재정을 완전히 파탄내버렸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는 없으나 지금 금리 인상을 시사했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엔화가 엄청 강세가 왔습니다. 엔화 강세에 달러의 약세가 왔어요. 왜 달러 약세가 왔느냐? 자, 금리를 올리면 이제 일본 내에서 돈을 찍어서 해결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외국에 있는 자산을 끌고 들어와야 돼. 일본 내로. 그 대부분이 뭐냐? 미국 국채라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져.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연준도 줬대요. 자, 미국이 돈을 살포했잖아요. 국채를 엄청나게 뿌렸어요. 연준이 지불해야 되는 거야.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연준은 사실 벌벌 떱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려? 이거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미국도 줬대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어딘가는 망합니다. 취약국가 어딘가는 IMF에 손을 벌리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동남아 어딘가가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 타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라는 곳은 어떠한 대책도 해올 능력도 없어요. 자,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게 왜 무서운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미국이 일본을 그러면 도울 수가 있느냐? 미국도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페트로달러를 깨려고 중국, 위안화도 결제받아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게 전부 다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도 힘들 판에 아무 대책이 없다? 쓰러지는 거예요. 구조조정은 이미 들어갔죠. 이미 벌써 증권사 구조조정 들어갔습니다. 캐피탈 증권사 다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건설사 들어갔습니다. 구조조정 이미 들어갔어요. 실업자는 내년에 더 늘어나죠. 근데 물가는 정부가 주도해서 올리겠대.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 왜 안 올렸는지 감사해서 문재인 때려잡겠대. 이런 인간들인데 해외에 펼쳐질 이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책을 세워도 힘든데 문재인, 이재명 잡는 거밖에는 관심이 없는 이 정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각자 도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목돈을 부동산에 물려? 미친 짓인 거예요. 절대로 지금 부동산 사면 안 돼요. 빚내서도 안 되고. 지금은 안 쓰고 빚 갚고 현금 많은 분들이 현금 딱 쥐고 있고 이거 말고는 절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외의 여건이 그래요. 국내 여건도 최악이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나라가 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사람이 경제 위기에 반등을 할 때 많은 이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건 확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거기에서 피해를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나중에 이익으로 치환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지 돼요.